마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 다시 3. 최효찬 수필집 제3부 사랑 야누스. 딸바보 고리오. 프랑스 출신의 오노레 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은 돈에 의해 도구적으로 전락해버린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새삼 경각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소설에서 제면업자인 고리오는 매년 6만 프랑 이상을 벌어들이는 큰 부자였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1200프랑 이상 쓰지 않았다. 딸들의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딸 바보의 전형이다. 어린 딸들은 승마를 했고 마차를 가졌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딸들이 원하면 이 아버지는 서둘러서 그 소망을 충족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선물의 대가로 단지 한 번만 딸들을 껴안아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고리오 영감은 금전만능의 사회상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 유명하다. 돈이 많았던 고리오 영감이 환심을 사기 위해 두 딸에게 거액의 혼수비로 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한 뒤에도 죽는 날까지도 뒷바라지를 한다. 심지어 두 딸은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모른 채 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만나 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털었다. 고리오가 싸구려 하숙방에서 죽어가는데도 딸들은 무도회에 입고 갈 의상비를 달라고 조른다. 고리오는 식기를 팔고 종신연금 증서를 저당 잡혀 딸에게 돈을 준다. 하지만 돈을 받은 딸들은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에도 찾지 않는다. 고리오는 두 딸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는 이 사실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 라고 토로한다. 자식들의 불효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 두 딸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 이렇게 울부짖는다. 아, 내가 만일 부자였고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면 딸년들은 여기에 와 있을 테지. 그 애들은 키스로 내 뺨을 핥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딸들에 대한 소설은 많지만 그 중에서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이 있다. 두 작가가 이 소설들을 쓴 시기가 우연하게도 37살 때였다. 아마도 한창 자녀 양육을 하는 시기여서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쓸 수 있었을 터이다. 박경리는 이 소설에서 이런 경구를 남긴다. 옛날에 자식 앞세우고 길을 가면 배가 고파도 돈을 지니고 가면 배 안 고프다 안 카드나. 발자크도 이 소설에서 이런 경구를 남긴다. 아, 여보게, 자네는 결혼하지 말게. 결코 자식을 낳지 말게. 자넨 자식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애들은 자네에게 죽음을 줄 거야. 고리오 영감은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돈에 눈독을 들이는 딸들을 보고 이렇게 절규한 것이다. 발자크는 엄청난 재산 뒤에는 언제나 범죄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죠. 이는 앨리스 슈레더의 스노볼에 나온다. 스노볼은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워렌 버핏에 대한 자서전이다. 버핏은 슈레더에게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이 문장을 들려주면서 자서전을 부탁한다. 버핏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으로도 유명하다. 고리오 영감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시작은 어쩌면 자녀 경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리오 영감은 버핏에게 반면 교사가 아니었을까. 주말에 산책을 나갔더니 젊은 부부가 두 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문득 고리오 영감에 나오는 두 딸인 아나스타지와 델핀이 떠올랐다. 저 아빠는 두 딸들로 인해 행복한 미래로 갈까? 아니면 내 인생, 바로 내 인생은 내 두 딸에게 달려있어. 그 애들이 행복하다면, 내 새끼들이 우아하게 옷을 입는다면, 그 애들이 용단 위를 걸어 다니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옷을 입건, 내가 누운 곳이 어디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소. 고리오의 이 말처럼 아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이 소설은 꼭 읽어봄직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수많은 고리오 영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고리오 영감이 있는 곳에는 또한 수많은 아나스타지와 델핀 같은 딸들이 있을 것이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이혼한 용숙 같은 딸 말이다. 이 소설이 재현하고 있는 모습은 부모라면 그 누구도 결코 당사자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진 부모라면, 더욱이 딸 바보라면 이 소설을 읽고 버피처럼 교훈을 되새기고 실천한다면 자식으로 인한 불행한 미래를 비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랑의 두 얼굴.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들은 먼저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다. 그의 인간에 관한 관심 중 기본적인 것은 흔들리는 가족에 관한 것이다. 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야망, 탐욕, 사랑 등에 의해 위기에 처하거나 해체에 이르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모두 그 중심에는 현재 진행형처럼 다가오는 위기의 가족을 두고 있다. 비극 오셀로에서는 무어인 장군과 사랑에 빠진 데스데모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랑을 찾아 집을 나가지만 그 징벌로 비련의 여인이 된다.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오셀로는 용맹스러운 흑인 장군 오셀로가 부하 이아고의 관계에 빠져 젊고 아름다운 아내 데스데모나의 정절을 의심하다 의처증으로 결국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다는 이야기다. 이 극에서 데스데모나의 비극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데서 출발한다. 아버지 브라반쇼는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자식을 믿지 말라라고 말한다. 브라반쇼는 급기야 오셀로에게 그녀를 지켜봐라, 무어인이여 아버지를 속였으니 너도 속일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한다. 결국 브라반쇼의 예언은 현실화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매력적인 배역이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매력적인 악당이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극을 지배한다. 오셀로에서 이아고가 그 전형적인 악당이다. 이아고는 자신이 바라던 오셀로 장군의 부관 지위를 카시오에게 빼앗기자 오셀로를 파멸시키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다. 그 실행 과정에 비치는 이아고는 교활하고 사악하기 그지없다. 이간질의 명수다. 그러나 이아고는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는 인간의 약점을 간파하는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텔레스의 해안을 가지고 있다. 이아고의 아내 에밀리아는 데스데모나의 하녀로 나온다. 이아고의 관계에 의해 에밀리아는 데스데모나의 손수건을 훔쳐 남편에게 넘겨준다. 이아고는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한다. 공기처럼 가벼운 물건도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성서만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손수건을 손에 쥔 이아고는 오셀로의 부관이 되지 못한데 대한 분풀이로 계략을 꾸미고 오셀로의 가슴을 향해 불화살을 당긴다. 장군님은 부인께서 딸기무늬 수가 놓인 손수건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카시오가 그것으로 수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아고는 정조야 어디 눈에 보이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 이런 관계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 급기야 오셀로는 정숙한 아내 데스데모나에게 창녀라고 소리친다. 이아고는 마침내 오셀로를 파멸시킨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돌로 변했어 라고 말하는 오셀로에게 데스데모나는 마지막까지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의 끈을 끊었지만 아내는 결코 그 끈을 놓지 않았다. 죄가 있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라는 아내의 마지막 항변에도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죽어야 해 라고 대못을 박는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죽이고 사랑하노라 라는 대사가 오셀로의 입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온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키스를 죽더라도 이대로 있어다오. 죽이고 사랑하리라 하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벌을 주니까. 셰익스피어 시대에 지금이나 사랑의 얼굴은 때로 행복한 얼굴을 하다가 어느새 난폭해지곤 한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오셀로처럼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파멸되어도 좋소.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세상에 혼돈이 올 거요.
그러다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다. 더욱이 이하고 같은 인물이 주변에 있어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금세 눈과 귀가 멀게 된다. 이에 섹스피어는 말한다. 사랑이 피어날 때도 사랑이 질 때도 먹고 눈멀 것이다. 주인공 오셀로는 그 굳건하던 사랑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쉽게 금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의처증에 빠져드는 인물의 전형이 아닐까. 우리 또한 이하고 같은 처지가 된다면 그 대상자를 파괴하고 싶은 치명적 유혹에 빠져들지는 않을지, 혹은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하고 피해야 할 유형이 바로 이하고 같은 인물일 것이다. 저 너머에는 한 의학도가 있었다. 그는 의사 면허를 딴 후 시골에서 개업을 하고 미모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아내는 평범한 시골 생활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이내 염증을 느껴 불륜에 빠져든다. 더욱이 불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 쓰다 음독 자살한다. 아내의 부정을 한 의사는 비탄 끝에 자살한다. 요즘 사건 보도와 같은 이 내용은 1850년대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의사 들라마르, 부인 델핀이 불륜을 저지르다 음독 자살하고 들라마르 또한 자살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구스타브 플로베르가 쓴 소설이 바로 마담 보바리이다. 플로베르의 친구 뒤캉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들라마르 사건을 소재로 작품을 써보라고 플로베르에게 권유했고 5년 7개월 집필 끝에 마담 보바리를 세상에 내놓았다. 아, 왜 결혼 같은 걸 했지? 엠마의 불만은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때마다 엠마는 우연한 다른 인연으로 딴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봄직한 생각일 것이다. 이어 그녀는 학창시절의 다른 친구들은 결혼을 해서 도해지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불행은 커 보이는 반면 친구의 행복은 더 커 보이는 것이다. 저 너머에는 행복과 정열의 광대한 나라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저 너머의 판타지가 바로 엠마가 꿈꾸는 몽상의 나라이다. 그곳은 수도원에서 읽은 소설책과 그림책에서 나오는 곳, 그가 당장에 갈 수 없는 저 화려한 파리 도시 같은 곳이다. 엠마의 눈에 파리는 바다보다 더 넓어 주홍색 분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엠마가 살던 시대에도 그렇지만 현대에도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파리는 마치 저 너머에 있는 욕망의 판타지를 실현해 줄 것 같은 미지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나 소설 등에서 파리라는 대도시는 행복과 정열의 광막한 나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그래서 엠마는 판타지의 욕망이 좌절된 현재보다 그 욕망을 꿈꾸는 미래로 향한다. 이런 욕망하는 엠마는 장볼 고띠에의 입을 통해 보바리즘이라는 용어를 낳게 한다. 보바리즘이란 현실적인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의 덫에 걸려서 숙명적으로 난파하고 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 이 소설에서 엠마의 성격을 형성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책이다. 엠마는 수도원에서 보낸 학창시절 기숙사에서 닥치는 대로 낭만주의 소설을 읽고 그림책을 보았다. 엠마는 중세풍의 아침문 아래서 돌 위에 턱을 괴고서 들판 저 멀리서 흰 깃털을 꽂은 투구를 쓰고 흑마를 타고 달려오는 기사를 매일 기다리는 공주처럼 어느 오래된 궁성에서 살고 싶었다. 엠마는 현실에서 환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면 다시 환상 가득한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다. 그녀는 신혼여행과 그 단꿈에 대해서도 늘 판타지의 욕망을 고대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면 굽이치는 바닷가에서 레몬 향기를 맡고 밤이 되면 별장 전망대에서 둘만의 세계에 잠겨 손에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별을 바라본다.
플로베르는 엠마의 불륜 드라마를 통해 단순히 불륜을 고발하기보다 냉혹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고발을 녹여내고 있다. 사실 엠마가 로돌프와 레온과의 불륜 끝에 자살에 이르는데 그 직접적인 동기는 따지고 보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 엠마가 지른 죄는 간음이라기보다 무절제한 낭비였다. 고리대금업자 르에르가 등장하는 것도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낭비벽은 바로 부르주아 사회의 타락상에 대한 플로베르의 고발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는 현대에 이르러 심각해지고 있는 미디어에 의한 전염을 경고하고 있다. 엠마가 판타지의 욕망에 빠져들게 된 것은 바로 낭만주의 연애 소설이다. 소설 등 미디어가 전해주는 내용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판타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끝으로 지금 여기서도 이따금 재현되는 엠마의 불륜이 들려주는 교훈이 있다면 불륜은 반드시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아닐는지. 우리는 모두 이 형식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부나 권력을 쥔 자들의 일탈 행위를 보노라면 한 개인의 탐욕이 얼마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씁쓸히 가늠해 보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개인의 탐욕은 대개의 경우 타협이 필요했고 그것은 사회와 조국에 대한 변절을 의미했다. 춘원, 이광수만 해도 그랬다. 이광수는 소설 무정을 1917년 1월에서 6월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하는데 이게 바로 일제와 타협의 첫걸음이었다. 매일신보를 매개로 한 총독부 측의 후원은 이광수에게 야심의 실현을 향한 발판이 되어주었지만 친일이라는 원죄의 시작이었다. 1940년 마침내는 가야마 미스로로의 창씨 개명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인 협력의 길에 나섰다. 이복의 춘원, 사람들이 가득한 다방 안에서 커다란 목청으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복의 그 자네 창씨 이름 말이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고장인가? 가오리 야마인가? 이광수는 다방에서 친구에게 이런 놀림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가슴은 얼마나 적막했을까? 이광수 소설에서 한 가지 특징은 주인공이 이른바 의무 대신 욕망을 선택하는데 대부분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한 자책감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책감의 문제는 그의 떳떳하지 못했던 친일 행로에 대한 이광수 자신의 내적 자괴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무정의 경우 주인공 이형식은 시종일관 의무와 욕망 사이에 양자택일에 직면해서 욕망을 선택하는 데에만 자책감에 휩싸인다. 형식이 약혼하는 선영은 양반이요 재산가인 김 장로의 외동딸로서 여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준비하고 있는 유복하게 자란 처녀이다. 형식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가난과 외로움으로 자랐다. 가산을 팔아 신교육에 나선 박진사의 집에 의탁해야 했고 고학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형식에게 미모와 재산과 지위를 두루 갖춘 선영과의 결합 가능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만하다. 이는 형식이 선영과 약혼할 꿈에 젖어 선영과의 화려한 생활을 공상하고 있는 대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기 운수에 봄이 돌아온 것 같다. 사랑스러운 선영과 한 차를 타고 같이 미국에 가서 한 집에 있어서 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가 있다. 아, 얼마나 즐거울는지. 그야말로 탄탄대로의 인생이 예고되어 있다. 반면 유복한 처녀인 선영에 비하면 몰락한 집안에 부모 잃고 고아로 떠돌다 기생 신분으로까지 전락한 영채는 형식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영채는 나의 은사의 따님이요 은사가 내 아내로 허락하였던 여자라. 서로 운수가 기박하여 일시 더러운 곳에 몸이 빠졌다 하더라도 구원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은 이미 선영 쪽을 향하고 있고 영채를 사랑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다짐으로 그치고 만다. 이광수의 삶과 소설 무정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을 웅변해준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이광수의 정치적 타협은 삭막한 현실에서 살아남기에는 성공했지만 역사에서 살아남기에는 실패한 선택이었다. 더욱이 그의 타협이 우리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 문학의 자산인 춘원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에 벅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광수 혹은 이형식류의 타협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입신양명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판검사나 의사가 되면 고위층 혹은 부잣집 딸과 결혼하곤 했다. 거기에는 물론 사랑보다 욕망이 깊게 들이우고 있을 터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광수 혹은 이형식류의 선택에 직면하면 대부분 욕망을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무정을 읽으면서 이형식을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0년대 대학 시절을 보낸 필자는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의 실천과 배움을 지속하라는 선친의 유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으로 이형식이다. 집 떠난 남자의 사랑과 불안.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10년째 맞은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오디세이아는 이타케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후 10년 동안 이타케로 향하는 여정에서 모험을 겪은 끝에 귀향한 후 왕비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다시 만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테네 여신은 오디세우스를 지혜와 계략에 있어 인간 중에서 제일인 자로 명명하듯이 흔히 오디세우스는 지혜로운 자의 원형을 상징한다. 그의 아내인 페넬로페는 책략에 능한 여자로 칭송된다. 이타케에는 왕이 전쟁이 나가 돌아오지 않자 왕이 죽은 줄 알고 왕비를 차지하기 위해 구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시간을 벌기 위해 왕비가 시도한 옷감짜기의 책략 때문이다. 페넬로페는 3년 동안 늙은 시아버지 라에르 테스의 수의를 짜고 다시 푸는 것을 되풀이한다. 남편인 오디세우스 왕의 귀향을 기다리면서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페넬로페는 서구에서 정조의 여인의 원형으로 불리게 된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메로스는 정절의 여인 페넬로페에 대해 의혹의 시선으로 접근한다. 오디세우스가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이끈다. 포세이돈의 노염으로 인해 바다를 표류하는 오디세우스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략을 듣기 위해 맹인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간다. 그는 죽은 자들의 세계인 하데스궁에 있다. 이곳에서 오디세우스는 뜻밖에도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함께 귀로에 오른 아가멤논의 영혼을 만나게 된다.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은 귀향하자마자 그의 아내 클리타임 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토스에 의해 살해되어 지하세계에 와 있었던 것이다.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에게 고국에 당도했을 때의 처신에 대해 충고한다. 그대는 그대의 배를 사랑하는 고향 땅에 몰래 대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오. 여인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도착해 먼저 아들 텔레마코스와 상면하게 되는데 아가멤논의 조언대로 아무에게도 자신의 귀향 소식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지로 행세한다. 호메로스는 또한 페넬로페의 행동에 대해 정절의 여인의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그리고 있다. 그 한 대목이 페넬로페가 손님 거지인 오디세우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목이다. 꿈의 내용은 12마리 거위가 물에서 나와 밀을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내려와 거위들의 목을 쪼아 모조리 죽이고는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 독수리가 다시 내려와서는 페넬로페에게 거위들은 구원자여 나 독수리는 돌아올 남편이라오. 나는 구원자들 모두에게 끔찍한 파멸을 줄 것이오 라고 했다.
페넬로페는 독수리가 돌아온 남편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꿈의 예시마저 거부한다. 그리고 페넬로페는 예전에 오디세우스가 했듯이 한 개의 화살로 12개의 도끼자루를 모두 꿰뚫는 자에게 시집을 갈 것이라며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제안한다.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오디세우스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했을까. 오디세우스는 아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그 시합에 참여해 승리한다.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시합에 승리해 구원자들을 소탕한 사실을 유모가 알려주지만 페넬로페는 유모의 말을 꾸며낸 이야기로 단정한다. 심지어 단잠을 깨웠다며 유모를 달갑지 않은 전령이라고 부른다. 호메로스가 이렇게 묘사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 심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오디세우스는 증오받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후 귀향은 3000년 동안 서구 정신사에서 면면이 내려온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귀향의 핵심에는 남성들의 영원한 노스텔지어인 사랑하는 여성과 그 여성의 정절 그리고 그 불안 심리를 담아내고 있다. 즉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집을 떠난 남성들의 그 불안한 심리의 원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다. 청년들의 징집이 의무인 우리 현실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입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이야말로 오디세우스의 그 불안한 심리를 누구보다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스크루지의 아름다운 변신. 쥐어짜고 움켜쥐고 벅벅 긁어 모으고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탐욕스러움의 거지들도 그에게는 한 푼도 구걸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얼음 창고처럼 으스스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무실 온도를 단 1도라도 올리는 법은 없었다. 거리에서 그를 붙잡고 반가운 얼굴로 어이 어떻게 지내나 언제 한번 식사나 한번 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캐릭터라면 누구나 그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일찍이 말했듯이 가장 친애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이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주인공 스크루지는 바로 인색한 구두쇠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연말이면 생각나는 소설이다. 주인공 에브니저 스크루지는 말리의 상점을 공동 경영했는데 말리가 먼저 죽고 혼자 경영한다. 그에게 차 한 잔 얻어 마셨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크루지는 홀로 자신만의 탐욕에 묻혀 살아간다.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신사 양반. 나 자신이 크리스마스에 별로 즐겁지가 않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까지 즐겁게 해줄 여력이 안 돼요. 한 신사가 방문해 기부를 부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외면한다. 그는 음침한 선술집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독신자 아파트에서 잔다. 누구를 위해 돈을 벌고 모으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구두쇠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양 인색한 삶을 계속한다. 그러던 어느 날 스크루지는 동업자였던 제이컵 말리가 유령으로 나타난다. 말리 유령은 앞으로 3일 동안 과거, 현재, 미래의 유령을 차례로 만난다고 그에게 전한다. 먼저 과거의 유령은 스크루지의 가여운 어린 시절로 데려간다. 이어 견습생 시절 자신을 키워준 따뜻한 마음씨의 페그위치 부부를 만난다. 이어 조금씩 근심과 탐욕의 그늘이 지기 시작한 자신의 얼굴과 대면한다. 스크루지는 탐욕스러운 구두쇠가 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 다음 날 밤 현재의 유령이 그를 찾아온다. 현재의 유령을 따라 그의 조카가 하는 놀이 장면을 엿본다. 조카는 동물,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동물이 돼 혐오스럽고 야만스러우며 으르렁거리고 꿀꿀대며 동물에 비유하며 삼촌을 혐오감을 주는 인간 이하라고 비웃는다. 그 다음날 스크루지는 미래의 유령에 인도되어 급기야 자신이 죽은 후의 모습을 보게 된다. 미래의 유령은 스크루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날로 데려간다. 그가 운영하는 상점이나 집안의 물건을 모두 강탈하고 팔아먹는다. 침대 위에는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빼앗긴 채 지켜주는 이도 울어주는 이도 돌봐주는 이도 하나 없는 남자의 시신이 놓여있다.
스크루지는 교회의 묘지터에 묻힌 자신의 초라한 묘지를 보자 그만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결국 미래의 유령에게 이게 환영이라면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간청한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웠던 점은 지금껏 저질러 온 무엇을 바로잡을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크리스마스를 찬양했다. 회개한 스크루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한다. 칠면조를 사서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조카 프레드의 집을 방문한다. 기부를 하라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신사에게도 기부금을 내놓는다. 직원에게 월급을 올려주고 난로불도 지펴 사무실을 따뜻하게 한다.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자신이 한 약속보다 더 많이 베풀며 살았다. 좋은 친구이자 너그러운 사장, 선량한 시민으로 살았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만 인색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에게는 완벽한 금욕주의자로 살았다. 작가는 다시 태어난 스크루지가 자선을 베풀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나아가 디킨즈는 이 소설을 통해 국가의 상황이 절망적인 경우에 더 부유한 계층의 가정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선을 실천하면 그 효과가 동심원처럼 확산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처럼 말이다. 누구나 인색한 스크루지처럼 살 수 있고 또 누구나 선한 스크루지로 살 수 있다. 색동을 기다리며 여기까지가 백마강이라고 이를테면 금강의 색동이다. 여자로 치면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않은 처녀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창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사꾼들의 흥정하는 소리와 생선 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채만식의 장편소설 탕류의 첫머리는 군산의 배경 묘사로 시작된다. 색동, 여자로 치면 흐린 세태에 찌들지 않은 처녀적인 백마강은 소설의 주인공인 초봉의 인생 역정을 암시하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초봉이라는 개인뿐 아니라 금강의 물줄기로 호남 평야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농민들의 삶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당시 일제의 침탈 앞에 우리 민족의 꿈은 그야말로 깡그리 깨어지고 있었고 금강 하류의 탕류처럼 혼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탕류는 1930년대 일제의 탐욕적인 자본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하류에 이르면서 흐려지는 금강에 비유한다. 군산 미곡 취인소에서 일제가 조작하는 쌀 선물 거래인 미두의 손을 댔다. 가족의 끼니마저 챙기지 못하는 아버지 정주사의 탐욕으로 인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의 딸 초봉이의 삶이 이 소설의 중심축을 펼쳐진다. 급기야 딸이 고태수와 결혼하면 장사 미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정주사는 사기꾼이자 호색한인 은행원 고태수에게 초봉을 팔아 넘기듯 시집 보낸다. 초봉은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고태수의 사기 행각을 돕고 있던 고리대금업자 장형보는 초봉이를 차지하기 위해 고태수를 죽일 음모를 꾸민다. 고태수는 결혼 전 한참봉 집에 살며 그의 아내인 김씨와 불륜 관계였고 이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고태수와 초봉의 결혼을 중매한다. 결혼 후에도 고태수는 김씨와 놀아나자 형보는 이 사실을 한참봉에게 전해준다. 결국 형보의 관계로 고태수는 한참봉에게 맞아 죽는다. 바로 그 시각에 형보는 계획대로 초봉을 겁탈한다. 겨우 정신을 차린 초봉은 처녀 시절 점원으로 일할 때 함께 서울로 가기를 권했던 약국주인 박재호를 찾아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그런데 이리역에서 박재호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고 박재호는 유성 온천으로 가 초봉을 농락한다. 박재호는 부인과 별거하고 있다며 초봉의 처지를 이용해 첩으로 들인다. 고태수와 장형보 그리고 박재호를 거치면서 누구의 시인지 모르는 채 임신을 하게 된 초봉은 딸 송희를 낳는다.
제호는 초봉의 출산 이후 욕정이 시들해져 버리자 때마침 송이의 친권을 주장하며 나타난 장영보에게 초봉이를 수함을 넘기듯 떠넘겨 버린다. 초봉은 형보의 성적 사디즘에 못 이겨 결국 형보를 맷돌로 쳐 죽이고 만다. 이렇듯 초봉의 삶은 마치 색동 같은 금강이 하류에 이르러 탕류로 변하는 금강의 여정에 비유된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액자소설러 산신과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탕류의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처럼 다가온다. 산신당에 거지 둘이 의좋게 살며 밥을 빌어오면 먼저 산신께 공개하기를 잊지 않았다. 하루는 산신의 안악이 거지한테 보물을 주어서 은공을 갚자고 산신에게 권면을 하자 보물을 주었다. 두 거지는 팔자를 고쳤다며 좋아했다. 그중 하나가 술을 사다 산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며 술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다. 남아있던 거지는 그 구슬을 혼자 독차지할 욕심이 났다. 그는 몽둥이를 들고 섰다고 마침 술을 사가지고 신당으로 들어서는 동물을 때려 죽이고 사온 술을 따라 마셨다. 그런데 술을 사러 갔던 거지도 그 구슬을 혼자서 독차지할 욕심이었던지라 술에다가 사약을 탔었다. 그 술을 마신 다른 거지도 결국 죽고 만다. 이는 인간 사회라면 어느 곳에서나 일어남직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러한 탐욕으로는 거센 탕류에 휩쓸려 모두가 패자가 되고 몰락하고 만다. 색동 같은 초봉을 농락한 고태수나 박재호, 장영보 같은 군상은 탕류의 세상을 대표하는 부류들이다. 살아가다 보면 탕류의 군상들을 마주하고 화들짝 놀라기도 한다. 그런 탕류의 세상은 가고 색동의 세상이 도래하기를 고대해 본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색동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출 수 있기를. 마음속의 해와 달.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 호란을 겪은 후유증이 지속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길지와 은둔지, 무릉도원에 대한 갈망이 컸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절절하게 체감한 바 있다. 조선 후기를 유린한 전란의 고통이 민중들에게 뼛속 깊었음은 청구 야담의 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 야담에는 전란으로 인한 신분 질서의 동요와 가치관의 변화가 극심했던 18, 19세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집약하고 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가혹하면 할수록 이상향에 대한 갈망은 클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깊고 오래된 소망 중에 하나는 도연명이 이상향으로 그린 무릉도원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청구야담에는 무릉도원을 찾은 권진사 이야기가 있다. 춘천시장에서 소를 탄 사람이 권진사를 모셔가기를 청한다. 80리를 와서 고개를 넘어 내려가자 큰 마을이 두 산 사이에 오목한 곳을 온전히 다 차지하고 있었다. 닭과 개소리, 다듬잇 방망이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집에 들어서니 방과 창이 정교하고 깨끗했고 용마루와 처마가 앞이 탁 트여 널찍했다. 산중 협곡에 사는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 같지 않았다. 다음날 문을 열고 두루 살펴보니 인간은 200여 호 되는 것 같았고 앞에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또 밤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렸다. 물어보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낮에는 밭을 갈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데 반드시 이곳에 모여 공부한다고 했다. 권진사는 가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권진사는 산을 나온 이후 매양 탄식만 할 뿐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다. 내 평생에 진짜 무릉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속세이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까닭에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였구나. 청구야담의 무릉도원 이야기는 삭막한 현실에서 잠시 질곡의 삶을 잊고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게 한 감초가 되어 주었을 것이다. 청구야담에는 설생의 별천지 유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또한 무릉도원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는데 마을 입구에는 회룡굴이 있다. 설생과 오윤겸은 어릴 적 친구다. 오윤겸은 영랑호에서 설생을 만난다. 설생은 그가 살고 있는 회룡굴이라는 곳으로 친구를 데려간다.
험악한 산길을 몇리 지나니 푸른 절벽이 우뚝 서 있는데 마치 깎은 듯해 그 기이하고 웅장한 형세가 눈을 휘둥그레하게 했다. 중간이 성문처럼 갈라져 있는데 성문 곁이 곧 회룡굴이었다. 몸을 거꾸로 매달려 구부리고 들어가니 별천지가 전개되었다. 땅은 몹시 넓고 평탄했으며 토질이 기름져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많았다. 설생은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모두 맛있는 나물과 기이한 과일로 향과 단맛이 몹시 특이했고 인삼은 실로 그 크기가 팔뚝만 했다. 가물을 하는 미희들도 10수명 있었는데 모두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오윤겸은 산수가 청개한 것은 진실로 은자의 처소요. 산중에서 어떻게 이같이 갖추어 놓았소? 라고 탄성을 질렀다. 집으로 돌아온 오윤겸은 수년이 흐른 후 휴가를 내 고개를 넘어 회룡굴을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빈터가 되어 있었다. 동천복지는 도교에서 신선들의 이상향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동천은 동굴 속에 있는 별천지이고 복지란 천재지변이나 인간의 재앙이 닿지 않는 이상향이라는 뜻이다. 회룡굴은 동천복지의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영국의 작가 제임스 힐턴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은 샹그릴라를 무대로 한다.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샹그릴라는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푸른 달 골짜기 저 높은 곳에 있는 낙원으로 티베트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뜻이다. 소설 속 무대인 샹그릴라는 이상향의 의미로 영어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다. 은평 한옥마을에 깃들어 살고 있는 필자는 청구야담에 설생이 사는 회룡굴을 읽고 난 후부터 하나고등학교 부근의 생태 터널을 지나 집으로 돌아올 때면 문득 어떤 착각에 빠지곤 한다. 이 터널이 어쩌면 회룡굴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인간의 집에 대한 욕망은 본능적이고 근원적이다. 주말이면 서울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외딴 마을인 은평 한옥마을엔 탐방객들로 북적인다. 더러는 마음 한편에 부푼 욕망을 품고 가는 이도 있을 것 같다. 나 또한 결혼 초기 북촌을 찾았다가 그런 욕망에 설렌 적이 있었으니 말이다. 이상향은 평화와 안식에 열망이 만들어낸 마음의 본향이지 어떤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깃들어 사는 곳에서 마음속의 해와 달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이상적인 처소가 아닐지. 해설. 내면의 풍경으로 보여주는 토포필리아의 수필들. 최우찬 수필집 40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 상제에 붙여. 최원현 수필가, 문학평론가,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 한국수필가협회 제7대 이사장. 1. 최우찬 수필과의 인연. 어느 문학이건 감동이 있어야만 문학다운 것이겠지만 수필은 체험적 삶의 문학이란 명제를 달고 있기에 더더욱 감동이 없으면 전혀 문학적 맛을 느낄 수가 없다. 그 체험적이란 것도 나만의 특별한 것, 나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일 때 비로소 진가가 더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식상한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수필이다. 그러나 같은 음식 재료로도 어떤 이는 특별한 손맛을 내는 것처럼 타고난 손맛은 그야말로 천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우찬에게서 나타나는 손맛의 글맛은 그만의 맛에서 멋까지 가미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최우찬은 50년 역사와 전통의 수필 문학 전문지 월간 한국수필 2015년 12월호에 40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과 트렌치코트를 입으며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을 했다. 어쩌면 등단이라는 말이 무의미할 만큼 이미 최우찬은 여러 권의 저작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에 선정된 바 있는 저자로 알려져 있으며 연세대
연세 강사를 지내기도 했다. 일찍부터 경향신문 기자, CEO 강사, 자녀 경영연구소 대표뿐 아니라 인문학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 이런 그의 화려한 경력과 박학다식함은 모든 글쓰기에서도 전후좌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 그가 최근에 또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수혜자가 되어 등단 9년차에 본격 수필집을 낸다. 그와 나는 한국수필로 인연을 맺어 내가 한국수필 발행인일 때 집은 그리움이다 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가 펼쳐낸 인문학자와 한옥 건축가의 살고 싶은 집 이야기란 부제가 붙은 그 책을 읽고 집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글쓰기를 권하게 되었다. 해서 월간 한국수필에 1년여 연재케 했는데 독자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필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그는 지금 은평에서 아내와 자신의 이름에서 한자씩 딴 이름의 채요당이란 한옥을 손수지어 살고 있다. 그러기까지 그는 무려 32회의 이사 경력을 가졌다. 그는 고향 합천을 떠난 후 경남 진주에서 자취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개화동과 등촌동의 자취를 거쳐 그가 다니던 연세대학교와 가까운 창천동과 연희동에서도 자취를, 창천동과 대신동에선 하숙을, 대학 졸업 후에도 대신동 월세방에서 살았다. 결혼 후 신혼 시절엔 고양시 화정동의 아파트에 살다 고양시 일산의 생애 첫 집으로 빌라를 샀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와 일산의 아파트, 서울 홍은동과 은평구의 아파트를 거쳐 드디어 은평 한옥마을에 채요당을 짓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무려 32번이나 집을 옮겨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여러 번의 이사 후 33번째에 비로소 자신이 지은 채요당의 주인이 되었으니 최유찬에게 집은 누구보다도 정주의 의미로 와 닿았을 것이다. 평생 집을 업고 다녀야 하는 달팽이처럼 인간 또한 집을 떠나 삶을 살 수는 없다. 그걸 알기에 나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자의 집에 대한 생각이 문학으로는 어떻게 스며 나올까가 궁금했던 것이고 최여찬 정도면 우리가 예상하는 이상의 그 무언가를 펼쳐내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제2부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가 바로 그 연재물이다. 그는 우리 모두는 본가로 돌아가는 중이다. 오래된 민가의 향기, 외가 가는 길, 유년의 뜰을 서성이며 처가에 사르리 났다 선비들의 서재의 시간, 윤리의 집을 찾아서 옛 건축학개론, 잃어버린 안방 혹은 사랑방의 안부, 우리는 모두 몽상의 집에 살고 있다. 집은 떠남과 돌아옴의 간이역이다 등 열편 속에 다양한 그의 생각들을 펼쳐내 주었다. 이 집, 서정의 논리화. 최유찬의 글들은 여성스러울 만큼 지극히 섬세하고 다감하면서 정밀하다. 선택한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한옥을 짓듯 제대로의 쓰임을 찾아낸다. 그래서 문장마다 신기할 만큼 운율이 느껴지고 사용된 언어들은 저마다의 무늬로 빛을 낸다. 그래서 서정이 논리화된다. 그런 그에게 집은 뭘까? 그는 머리말에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 위에 있다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집과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수필집에는 3부로 나뉘어 총 31편의 수필이 실려 있다. 한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생각하는 유의 수필에서 진일보한 최유찬만의 수필이다. 그의 독서력이 바탕이 되어주고 다양한 그의 경력들에서 마주한 순간들이 건네준 영감들이 햇빛과 바람과 비가 합세하여 열매를 잇게 하듯 그가 빚어낸 문장들은 읽고만 있어도 무언가 채워지는 것 같은 지적 배부름을 느끼게 해준다. 그냥 지나온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 속에 그만의 인문학적 슴슴한 맛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집을 사람이 사는 고시기의 삶 자체로 본다. 영혼의 집이 몸이듯 최유찬에게 집은 어머니, 아버지, 아내, 형제, 자매, 자녀들이 함께 들어 사는 누에고치 같은 영혼의 몸이다. 집은 크게 둘일 수 있다. 현세의 집과 내세의 집인데 삶은 바로 이런 두 집, 곧 살아서 늘 돌아가는 집,
죽어서 돌아갈 집에 길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유찬에게 집은 구조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체를 담고 품고 있는 자궁 같은 존재다. 생명이 살게 하는 집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의 껍질인 생명체 자체로서의 집인 것이다. 집은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다. 공간 속의 시간, 시간 속의 공간으로 본다.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본다. 그 속에 내가 비로소 과거의 나로도 현재의 나로도 존재한다. 소설 도쿄타워에서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는 소년에게 엄마가 싸준 도시락처럼 말이다. 기차에서 식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소년은 훌쩍인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소년이 훌쩍였을까? 식은 도시락을 통해 비로소 집을 떠났다는 것, 지금 내가 집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이란 나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인데 그곳을 벗어나자 건물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던 모든 것이 함께 떠나버리고 나만 남게 된 사실의 인지인 것이다. 집은 부모 형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대명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집이 싫어질 때도 있었다. 함께하기 싫은 무엇이 함께하고 있을 때의 불편함은 거부감을 넘어 그것이 없어져 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한다. 그런데 그것조차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내 집에 평화가 오게 하고픈 바람에서였다. 이처럼 집은 개인을 넘어 평안이라는 공동 삶을 기본으로 한다. 집은 그렇게 구성원의 삶이 된다. 동구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면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의 평화가 깃들 것 같았다.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우리 집에도 어머니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희망적 큰 존재지만 때로는 재앙같이 느껴지는 순간이나 존재가 되기도 한다. 차라리 없었으면 싶은 존재. 하지만 내 힘으론 어찌해 볼 수 없는 존재.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그게 이루어졌을 때 만나는 더운 날의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잠깐의 즐거움. 최유찬에게 아버지의 소멸은 한때 그런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달랐다. 집은 돌아오는 곳이다. 여행이 떠났다 돌아오는 것일 때 여행인 것처럼 집이란 나갔다가도 들어오는 곳,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곳이다.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었어도 돌아오는 길에 저마치 집이 보이면 비로소 알 수 없는 어떤 충만한 안도의 감격 같은 것이 가슴으로 차올라온다. 편안함, 안락함, 모태로의 회기 같은 편안한 밝음과 맑음을 맛본다. 골목으로 아들이 들어섰다. 아버지는 마음이 환해졌다. 늠름한 군인이 되어 첫 외박을 나온 아들은 집을 한번 올려다보며 성큼성큼 걸어왔다. 첫 휴가로 집을 찾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만큼 아들 또한 집을 한번 올려다본다. 그 느낌, 그 감회가 집이 주는 행복이고 안도감이고 감사다. 왜 그럴까? 최유찬은 아들의 그런 표정을 보며 그가 집에 대해 가진 소망이 더 있음도 발견한다. 아버지는 새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최근 읽은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집은 연애가 시작될 때 관여했으며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포대기에 푹 쌓인 아기가 병원에서 막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곤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아버지는 이 글귀처럼 이 집에서 일어날 행복한 일들이 집안 곳곳에 새겨지고 오래도록 축적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다. 최유찬은 아들도 자신이 갖는 소망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만큼 최유찬에게 집은 삶이 기억되는 저장소다. 역사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들이 봉숭아꽃이 터지듯 건들면 톡 튀어나오는 곳으로의 집을 소망한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새 저만의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더 큰 성장을 위해 떠난단다.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 아들이 가는 길에 해줘야 할 필요한 것,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만 그는 집 뜨락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가 익어서 따먹고 가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순간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란 걸 깨닫는다. 고향집 마당에 평상에 누우셨던 아버지를 생각한다. 자식을 키워봐야만 부모를 이해한다는 말이 어쩜 그리 진리일까? 그게 집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요 사랑이 아닐까? 올해 대추는 아직 채 익지 않았다. 아들은 대추 수확도 못 보고 대추차도 먹어보지 못한 채 또 집을 떠난다. 그 생각을 하자 아버지는 잠시 쓸쓸해진다. 문득 갈 수 없는 고향집 마당의 평상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마당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본가란 말이 참 의미롭다. 모든 것이 많이 변해버린 요즘에 본가란 말을 떠올리니 계시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줄줄이 생각난다. 본가는 중심이 됨을 말한다. 중심은 기본이기도 하다. 가계의 중심이고 시간 흐름의 중심이다. 그런데 중심도 기본도 잃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가는 고향 속에 담겨 있기 마련인데 언제부턴가 우린 그 고향부터 잃고 있다. 마을마다 마당을 품은 기와집들과 초가들이 어우러져 살아왔다. 마을마다 어디쯤 가는 집을 떠나간 이들의 집이 한두 집 있었다. 어릴 때 함께 살았던 부모님의 집을 성인이 된 자녀는 본가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지은 고향집을 떠올리면 마음이 애잔해지고 먹먹해진다. 고향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향집은 1987년 합천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었다. 고향에 가면 호숫가에 서서 저 건너 어디쯤에 있을 것으로 상상하며 고향집을 떠올려 보곤 한다. 아주 가끔 수위가 낮아지면 집으로 가던 공중다리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집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한다. 지난 가을에는 집터에 갔다. 집 앞 눈뚝길이며 우물터를 발견했다. 우물가에는 그 오랜 수몰의 시련을 이겨내고 작은 돌이 타원형을 그리며 머물러 있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것 마냥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다. 현재 채요당의 마당 수도가에 놓아두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지리학자인 이프 투아는 집은 오래된 가옥이며 이웃이고 고향이고 조국이라고까지 했다. 투안의 토포필리아는 최유찬에게선 체험적 사건으로 펼쳐진다. 일어난 일들, 일어날 일들까지 곳곳에 새겨지고 축적되고 기억되는 장소로서 떠올려지고 생각나는 것들을 최유찬은 기억 내면의 풍경으로 작품화한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보고 싶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남아있는 것을 찾아내어 새로운 기억으로 저장케 한다. 그래서 집은 생명체다. 살아있는 것들이 사는 곳이고 살았던 것들이 기억되는 곳이고 살고 있는 것들이 살 곳이기도 하다. 거기서는 사는 냄새가 난다. 살아있던 냄새도 살아있는 냄새도 난다. 오래된 민가에는 그 집만의 디테일이 담긴 세월의 향기가 묻어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어떤 향기가 날까? 봄날 버풍사 가던 길 폐가의 뒤뜰에 핀 꽃이 왜 이리도 새삼 눈에 밟히는 걸까? 기억은 추억이 되어 현재 속에서도 살아있을 때가 많다. 그것들은 현재의 나를 제대로 가게 하는 방향타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게 하는 바퀴가 되기도 한다. 폐가의 뒤뜰에 핀 꽃 향기조차 넌 어떤 향기로 살아가고 있니 하고 묻고 있다. 이처럼 최여찬의 눈은 삶의 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저한 깊이에서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듣는다. 친가와 외가는 한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원형 공간이다. 유전적인 형질을 물려받는가 하면 정신과 문화도 물려받는다. 어릴 적 눈에 비친 외가며 외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잊히지 않고 무의식까지 지배하기도 한다. 소설가 박경리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 한 토막이 대하소설 토지를 잉태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처갓집을 찾던 젊은 아버지들은 씨암탉을 잡던 장모님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친가와 외가, 처가, 본가는 최여찬에겐 특별한 공간적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게 모두 특별한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생각한다. 어린 시절 살던 옛집에서는 지금은 뵐 수 없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때로는 외할머니를 추억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어떤 위안을 얻고 기운을 얻게 된다. 우리가 옛집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이 허물어졌어도 그 집터를 찾아 방의 흔적과 기억들을 되살리려 애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를 가스통 바슐라르는 요나 콤플렉스라고 명명한다. 어머니의 태반 속에 있을 때 무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있을 때 안온함과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옛집과 옛집의 추억이 주는 아늑한 보호는 마치 탯줄처럼 이어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집이란 요나 콤플렉스처럼 태아적 평안을 갈망하거나 기대케 하는 곳이다. 그게 아늑한 보호로 위안을 얻고 기운도 얻게 하는데 그래서 옛집을 찾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대두된다. 현대 건축의 거장인 르꼬르 비지에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고 했다. 지지산방은 어쩌면 이 명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지지산방은 살기 위한 기계라기보다 나의 정체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요즘에는 르꼬르 비지에의 주거 기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억들이 켜켜이 새겨져 있는 집들은 항변조차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허물어지고 있다. 농촌에는 마을마다 거대한 집들의 무덤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집이 주거 기계 그 이상의 무엇이 없다면 그게 진정 집일까? 그런 주거 기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까? 물론 집은 주거 기계일 수 있다. 하지만 집은 생명체이고 생명체여야만 한다는 것이 최우찬의 생각이다. 편리함만 주는 건축물이라면 그 또한 교통과 여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편리함을 쫓아 집들의 무덤이 된 농촌이 그 신뢰다. 어릴 때 살던 집을 헐어버리고 새 건축물로 지어진 집에선 어린 날의 추억도 함께 소멸된다. 소멸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집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때만 생명체가 되는데 그런 사는 곳이 아니 되면 무덤일 뿐이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주거 기계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집은 정체성까지 잃게 되고 떠남과 돌아옴을 주관하는 삶의 간이역이 되던 그 본분도 역할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3. 최유찬이 추구하는 아드 폰테스. 수필은 개성과 다양성의 문학이다. 개성적이되 글쓴이의 감성적 동선이 공감을 촉발해야 하는 글쓰기다. 한데 최우찬은 이런 문학적 정의보다 철학적 함의가 더 지배적인 느낌이 들게 글을 쓴다. 글이 담고 있는 개념이나 관념보다 글을 다루는 작가의 유연한 글솜씨가 읽을 맛을 나게 하는 글쓰기다. 최우찬의 글들은 글쓰는 이 자신의 자리와 그 내면의 풍경이 보이는 글들이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걷어 올린 사상이 곧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상도 관념도 아닌 아드 폰테스, 곧 원천으로의 회귀를 바라고 꿈꾸는 마음이 아닐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표정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신다. 노래가 생소한 듯 별 반응이 없다. 화면에 나오는 가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표정이다. 다만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을 응시할 뿐이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다. 예전의 엄마는 어떤 엄마였을까? 그럼 지금의 엄마는 어떻다는 것인가? 예전의 엄마는 예전의 엄마대로, 지금의 엄마는 지금의 엄마대로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작가는 예전의 엄마가 아니라는 것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 무엇이 예전이고 원래대로일까? 유일한 오락인 주현미의 노래를 듣는 것마저 잃어버린 엄마. 어린 자녀를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 발품을 팔고 입소 대가를 치르는 요즘 젊은 엄마들과 부모님이 나우나 티켓팅을 위해 자녀들의 디지털 케어를 받는 요즘 세상의 늙은 엄마들 사이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최유찬은 왜 그걸 그리도 안타까워하는 것일까? 그것이 최유찬과 한 시대를 사는 공통적 안타까움일까? 정작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 무엇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일까? 그는 집을 떠나 요양병원에 11년째 누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 했던 것처럼 이젠 내가 나훈아 티켓팅을 위해 내가 못하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서 티켓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받을 수 없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안타깝다. 나도 저 자식들의 대열에 끼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하는 18배 시집와서 5남매를 낳아 키운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데 1년 후 그런 어머니마저 작가 곁을 떠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병석의 그 시간마저도 감사하단다. 사실 최유찬에게는 엄마가 계신 곳이어야만 집이다. 해서 요양병원에서 자식도 못 만나고 12년째 누워만 계시던 어머니지만 그 시간조차도 광명의 시간으로 살아있는 의미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돌아가셔서도 어머니는 최유찬의 시간 속에서는 항상 주인공이셨다. 자식도 못 알아보았던 그 순간까지도 말이다. 그것은 최유찬의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내 삶에 여전히 주인공이 되시는 어머니는 내가 아닌 절대적인 그냥 내리사랑의 원천이며 그것 또한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본향으로 아드 폰테스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은 2015년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작 중 한 편이다. 의복의 날개, 옷이 주는 야릇한 만족감 혹은 해방감, 아이의 입학 시 상견례 때 입은 카키색 정장, 강연 때 즐겨 입은 감청색 양복. 지난날의 옷들에는 마치 첫사랑처럼 아련한 기억들이 깃들어 있다. 특히 20대 초반에 입었던 방코트는 무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었을 테지만 넉넉함으로 내 몸을 감싸주었다. 오늘 꺼내 입은 트렌치 코트는 그 방코트만큼 내 만취의 날들을 함께 할 것 같다. 옷이 주는 야릇한 만족감 혹은 해방감이라고 할까? 나는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서 내 중년의 날들을 환송하고 싶다. 지난 것을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것이 옳았을 때가 많다. 해서 후회한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운명적 선택이기보다는 다 내가 이성적으로 택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미래 또한 나의 선택일 것이다. 하니 모든 결과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내 선택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일 것이다. 40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은 표제작이면서 한국수필 신인상 당선작이다. 40을 넘기면서 언제부터인가 예고 없이 불쑥불쑥 아버지가 생각나곤 한다. 아침 산책길에서도 순간순간 생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아버지와 연세가 같은 분을 보면 아버지도 저런 모습일 테지 하고 상상한다. 그럴 때면 나도 몰래 코끝이 찡해온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에 농사일을 나설 때 풋고추를 넣은 라면을 즐겨 드셨다. 어린 시절 잠결에 이 광경을 보곤 했다. 내가 풋고추를 곁들인 라면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정확하진 않지만 나는 40 이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물론 사는데 바빴던 탓도 있었을 테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내가 고2 여름방학 때 돌아가셨다. 벌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35년이 흘렀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날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셨다. 내가 장가갈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할 텐데.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여름날 아버지는 47살에 돌아가셨다.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처 없는 가족은 없을 것이다. 그 상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치유되기도 한다. 병상의 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의 아버지를 꿈에서 만나셨다면서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하셨다.
어머니, 그럼 나중에 아버지와 합장해 드릴까요? 펄쩍 뛰실 줄 알았는데 빙그레 웃으신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마흔은 부록의 나이다. 마흔의 아버지 마음은 비로소 제대로 내다보고 바라볼 줄도 아는 나이요. 해서 책임도 지는 나이다. 책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아버지의 나이에 이른 내가 느낀 아버지의 마음을 작가는 마흔에 찾는다. 스토리가 아닌 서사는 이야기가 흐르게 한다. 어느 때는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집안의 평화도 올 것 같았다. 그런데 마흔이 되어보니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다. 그러니 어머니도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합장, 죽어서도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다. 35년이 흐른 지금 최유찬의 마음도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 4. 정작 최유찬이 그리고 싶은 것들. 최유찬 수필집의 1부와 2부가 집 또는 집과 연관된 글들이라 보면 제3부는 사랑 이야기다. 제3부 사랑 야누스는 월간 에세이에 연재한 글들로 주로 사랑의 두 얼굴을 그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최유찬의 모든 글 속엔 사랑이 전제된다. 사랑이 사는 곳, 사랑이 일어나는 곳, 사랑을 이루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한다. 딸바보 고리오와 사랑의 두 얼굴, 춘원의 소설 무정과 춘원을 놓고 본 우리는 모두 이 형식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 본 집 떠난 남자의 사랑과 불안, 스크루지의 아름다운 변신, 채만식의 탕류 속 얘기, 색동을 기다리며 천국 야담을 통해 본 마음속의 해와 달까지 최유찬의 말하고 싶은 것도 사랑이다. 그런 면에서 사랑과 집은 함께 본능적이고 근원적이다. 그는 본가가 그리운 것은 그곳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님의 기쁨과 한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의 탄생을 축복하고 잘 자라기를 염원하던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을 찾아 본가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해서 모두가 떠나가버린 빈집이 되어서도 떠난 그들이 그 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그 빈집에서도 꽃이 핀다고 했다. 최유찬은 남자의 권위와 상징을 사랑방으로 말한다.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 경주의 최부잣집, 명제 고택 등의 사랑방은 곧 남자들의 전유 공간으로 남자들의 방이며 남자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상징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런 사랑방이 없어지면서 남자, 곧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지고 만다. 또 하나 자신의 유년에 찾아가던 외가 가던 길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외가란 누구에게나 문학의 배경 혹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던 공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가문을 잉태하는 공간이었다고 말한다. 사랑방, 외가, 그리고 또 하나 옛 선비들의 서재 이 모두가 다 이젠 그리움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최유찬은 이 모든 이뤄져가는 것들을 하나로 집결시켜 그리움과 희망으로 모은 자신이 지은 최유당 같은 집이 요즘 세상에도 많이 세워지길 바란다. 그가 최유당에 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유년의 외갓집, 사랑방과 서재, 친가 외가, 처가 본가의 이미지가 다 담긴 그런 정주 공간으로서의 집,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사셨던 집, 내가 살고 내 아이들이 살아갈 집으로 가정, 가족, 사랑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간을 집을 통해 그려내고 담아내고 싶은 것이다. 미국 작가 리 캐럴의 우화소설 집으로 가는 길에서 집은 우리 모두가 맨 처음 떠나온 바로 그곳이자 끝내 돌아갈 곳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1987년 합천댐에 수몰된 최유찬의 본가를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살려내서 존속게 하는 꿈을 그가 여전히 아프게 꾸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꿈을 함께 이뤄보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최유찬은 그렇게 내면의 풍경을 통해 자신의 토포필리아를 완성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지켜오신 것들을 존중하며 아드 폰테스를 추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건 최우찬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사라지고 쓰러진 것들을 재현해내고 창출해내며 보존하고픈 강렬한 본능적 근원적 문학적 도전자다. 이 책 마흔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시간이 그 증거다.